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벼락치기 두 번째 과목 화물운송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운송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득점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무조건 맞으셔야만 합격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과목 자체가 화물운송론입니다. 운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운송, 그 다음에 해상운송, 항공운송, 그 다음에 복합운송이 모두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목은 국제물류론이랑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국제물류론이랑 관련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겠다. 특히 항공운송, 그 다음에 해상운송, 국제복합운송이죠. 국제복합운송 부분. 복합운송 부분은 상당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자, 항공운송은 우리 시험에 화물운송론에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많으면 4문제. 해상운송은 보통 3문제에서 많으면 7문제까지도 출제된 바가 있었고요. 국제복합운송도 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제물류론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자, 화물운송론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화물운송론 좀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자, 여기 나머지 과목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여기 BL이라든가 BL, 빌 오브 레이딩 있죠? 선하증권, 그 다음에 AWB,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 씨웨이빌,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국제물류론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법규랑도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물 관련 법규. 물 관련 법규랑도 관련성이 있는데, 특히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있죠?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 줄여서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이랑도 관련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 철도사업법이랑도 관련성이 꽤 높다. 자, 철도운송,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섹터로 보면 테마 1번부터 테마 15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테마 1번, 2번 이 부분이 화물운송의 기초 부분입니다. 자, 화물운송의 기초 부분에서 작년에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 출제 비율로 보면 한 15% 정도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죠. 테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3번, 4번, 5번, 6번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두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과 관련됐죠. 화물 자동차 운송. 화물 자동차 운송이랑 관련성이 있죠. 이 부분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됩니다. 한 30% 정도 출제가 돼요. 제일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테마 1번부터 6번까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테마 5번에 보면 택배 운송 및 그 다음에 택배 운송 약관이 있죠. 택배 운송 약관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약관 조문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2-3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그렇죠. 3문제 맞고 들어간다. 그 밖에 나머지 수배송 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공동수배송, 그 다음에 수배송의 최적화 기법, 수배송의 최적화 관련돼서 최소비용법이라든가 네, 북서코너법, 보겔의 추정법 같은 거 매우 잘 나오죠. 추정법, 최소비용법, 북서코너법, 추정법 무조건 출제가 되고, 플러스 최단거리 운송 이 부분도 출제가 되고요. 최대 수송량 계획 요것도 계산 문제가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세이빙 기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상당히 되죠. 그래서 7번, 8번, 9번에서는 이런 애들이 주가 되고, 얘네들은 주로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 내지는 그림 문제가 출제된다. 고득점을 하려면은, 자, 7번, 8번, 9번 여기를 잡아야만 고득점이 되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아주 어려운 거냐? 그렇지가 않다. 산수다. 산수도 아니죠. 그 밖에 이제 우리 철도운송 테마 10번, 테마 11번에 항공운송, 그 다음에 테마 12번, 테마 13번에 보면 해상운송이죠.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4문제 정도. 많게 나왔을 때 7문제까지 출제된 바가 있죠. 뭐 적게 나오면 3문제도 나오는데 보통 4문제에서 한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 해상운송 파트는 특히나 국제물류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별적인 문제를 본다면 우리 이제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운송의 개념, 그다음에 운송수단별 특징 비교하는 것들,
네, 운송시장의 환경변화 부분들, 수배송 시스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얘네들 관련된 거, 한 7문제 정도 된다. 네, 화물정보 시스템도 출제가 되고요. 택배 약관도 출제가 되고, 화물 운송 운임에 관련된 부분, 철도 화차의 종류, 그다음에 철도 화차의 운송 방식, 철도 화차 관련돼서 컨테이너 하역 방식, TOFC, COFC 이런 거 출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죠. 해상 운송의 특징이라든가 선박의 재원, 그다음에 전기선, 부전기선을 비교하는 것들, 해상 운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해사 기구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된 바가 있고요. 항공 관련돼서는 항공운송의 특징, 항공규약, 그 다음에 국제항공기구. 근데 항공규약이라든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은 어디 국제물류론에 훨씬 더 출제가 잘 될 것이다. 랜드브릿지, 그 다음에 선화증권, AWB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들 출제가 잘 될 수 있고요. 컨테이너 운송, 그 다음에 ULS, 파레트 풀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제트반 공식 이런 것들도 출제가 잘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본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테마 1번, 운송의 개념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운송은 장소적인, 거리적인 부분의 문제를 원활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재화 이동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에서 운송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장소적인 효용이 발생을 한다. 장소적인, 장소적인 효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뭘 통해서? 운송을 통해서. 뭐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재화의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가 철도,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를 우리는 운송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 장소적 효용은 뭘 통해서? 운송을 통해서. 시간적인 효용은 다 아시겠지만 보관을 통해서. 수량적인 효용은 뭐 집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집합뿐만 아니라 집합은 모으는 거잖아요. 나누는 것도 있죠. 소분이라고 소분. 나누는 거. 소분 내지는 분배를 통해서 분할하는 통일을 통해서 수량적인 효용도 나타낼 수가 있겠다. 두 번째 보면 운송의 특성입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다. 매우. 그러니까 별표가 쳐져 있죠. 매우 잘 나오는 것들은 별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운송에 대한 수요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파생적인 수요, 딜라이브드 디맨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딜라이브드 디맨드. 운송에 대한 수요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송이라는 건 뭐야? 어떤 재화를 갖다 이동시킴으로써 그 재화를 통해서 어떤 생산물이 발생된다라는,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위해서 생기는 운송수단이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파생적인 수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파생된다. 자, 운송은 운송이 되면 어떤 물건들이 이동이 되잖아요. 어떤 물건들이 재화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 재화의 이동을 통해서 어떤 생산품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요다. 그래서 파생적인 수요라고 하는 것이죠. 운송의 목표는 신속, 정확, 그 다음에 더불어 비용 절감, 서비스, 질적 향상에 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물류의 합리성이죠. 물류의 효율성. 물류의 합리화라고 하기도 하고 물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걸 추구한다는 거. 최근 운송은 소량, 그 다음에 다품종 생산에 따라서 다빈도 배송을 한다는 거 중요하죠. 다빈도 배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효용도 창출해주고 있는데 운송은 장소적인 효용, 그 다음에 보관은 시간적인 효용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운송 중에 재고가 있어요. 운송 중에 재고. 얘는 일시적으로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한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다. 우리 선박을 통해서 바나나가 나오고 있어요. 바나나를 싣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바나나가 이제 실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긴 덜 익었어요. 덜 익은 바나나를 싣고 오다 보면 오는 도중에 어때요? 얘가 익는다는 얘기죠. 익는다는 얘기. 숙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숙성의 효과, 이게 뭐다? 이건 시간적인 효용이 창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5번, 운송비는 전체 물류비의 6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운송은 재화의 상품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안정화 기능. 하여튼 물류는 다 저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운송뿐만이 아니라 물류 또는 유통이란 놈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안정화 기여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가격, P, 수량, Q 이렇게 있으면 이건 우리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얘를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어때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200원으로 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운송이라든가 보관을 통해서 얘네들 공급을 늘려주는 거죠. 자, 운송을 통해서 빨리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운송은 재화의 상품 가격 조정, 그다음에 안정화에 기여한다라는 거. 근데 8번에 보면 운송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속성도 갖는다. 등등 봐주시고요. 3번에 보면 운송의 기능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한 기능들이니까 이것도 뭐 별표 쳐져 있잖아요. 간단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이거 틀리면 깨쓰죠. 점수 맞을 데가 없다. 4번 운송 관련 용어의 정의인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송, 수송, 우리 수배송이라고 그러죠. 수배송. 보통 수배송이라고 합니다. 수배송. 수송은 장거리 운송. 장거리 운송을 우리는 수송이라고 하고, 배송이란 놈, 우리 택배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는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단거리 운송이에요. 단거리 운송을 우리는 배송이라고 한다. 자, 장거리 운송과 단거리 운송 합치면 이거 운송이죠, 운송. 운송이 조금 큰 개념이다. 우리 운송과 보통 수송을 갖다가 동일하게 쓰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조금 나눌 수는 있다. 장거리 운송은 주로 큰 차량 내지는 큰 운송수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단거리 운송, 얘는 어떻습니까? 작은 차량, 1톤 트럭 이런 걸로 한다는 얘기죠. 수배송, 얘네들은 운송과 관련성 있는 용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운수라는 단어도 있어요. 운수. 우리 법규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 자, 운수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하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송주선사업이죠. 운송주선사업. 또 하나는 운송가맹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이게 바로 운수예요, 운수. 운수란 법적인 용어가 된다는 거죠. 운수는 세 가지 합친 것이다. 집합한 건 뭘 집자죠? 집합! 뭐를? 화물을. 집하라고 하기도 하고 집하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 하자는 짐하자, 일본식 표현을 쓴다. 짐하에 짐하자. 화자를 쓰는 게 원래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식 표현보다 이게 낫겠죠. 집하는 물건을 갖다 모으는 거죠. 집하, 모으는 것이다. 어떤 거점의 물건이 모인다. 화물역에 모인다. 집하라고 합니다. 일관 운송 뭡니까? 일관성 있게 가는 거죠. 일관성 있게 운송시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라 함은 화물의 포장이 딱 있습니다. 포장이 뜯지 아니하고 환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잖아요. 여기 철도로 갔다가 선박으로 옮겨 탈 수가 있습니다. 짐이. 이때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요.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이 디바이스가 뭐냐? 그 바로 이름하여 팔레트다. 팔레트. 내지는 더 중요한 컨테이너. 이런 걸 통해서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쭉 운송시키는 거. 환적이 중간에 일어나죠. 철도에서 선박으로, 선박에서 다시 화물 자동차로 환적이 일어나지만 환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도 뭐가? 포장이 뜯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일관 운송이고요. 6번에 보면 복합 일관 운송. 이게 복합자라는 단어가 붙었죠. 복합이란 것은 일단 두 종류 이상이에요.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부된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철도, 선박. 첫 번째 또 뭐가 있겠어요? 철도 앞에 화물 자동차로 가겠죠. 트럭으로. 복합 일관 운송이다. 복합이란 건 두 종류 이상. 그러니까 일관 운송, 복합 일관 운송 거의 같이 쓰인다. 7번도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7번. 자, 영차와 공차. 이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또 비일비재합니다. 영차.
공차 이렇게 되는데, 공차는 허공이에요, 허공. 비어있는 거예요. 적재함이 비어있는 상태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공차라고 하고요. 영차는 찰영자예요. 한자로 보면 찰영자. 꽉 찼다라는 거죠. 영차율, 꽉 채워서 가는 비율을 우리는 영차율이라고 한다. 근데 복화운송이 있죠, 복화운송. 복화란 건 왕복할 때 어때요? 여기도 꽉 차서 가고 여기도 꽉 차서 가는 이런 운송을 우리 복화운송이라고 한다. 적재함이 갈 때도 꽉 차서 가고 올 때도 꽉 차서 오는 거, 이걸 우리 복화운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화운송이란 편도 운송을 한 후 귀로하는 경우, 귀로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갈 때도 꽉 차고 올 때도 꽉 차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편도다, 편도. 이때 갈 때도 꽉 차고 돌아오는 귀로길에도 꽉 차서 오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화라고 한다. 근데 혼재 운송, 혼재란 단어도 알아두셔야겠죠.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콘솔리데이션. 줄여서 콘솔이라고 그러죠. 혼재 내지는 혼적이라고 합니다. 혼적. 화주, 여러 명의 화주의 물건이 섞여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컨테이너 하나가 있는데 내가 반밖에 못 채웠어. 다른 화주의 화물로 꽉 채워서 가는 거, 이게 바로 혼재입니다. 혼재, 콘솔리데이션. 다른 말로 하면 ACL을 FCL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혼재다. 마지막으로 특성, 꾸리어라고 그래요. 꾸리어. 특별 운송의 줄임말이다. 택배, 특성, 꾸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국제 특성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 운송의 3대 요소인데, 뭐 이것도 글상자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모드, 노드, 링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달 시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달 시프트. 보면 이 모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운송수단의 전환, 모달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자, 배기가스, 탄소와 같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운송수단에서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으로 이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달 시프트라고 한다. 요즘에는 경유 차량, 트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유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 어떤 걸로 바뀌고 있어요?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에서 배출하지 않는 걸로의 이동, 모달 시프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모드가 뭡니까?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 화물 트럭이라든가 선박, 항공기, 철도, 파이프라인도 운송수단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것도 중요하죠. 2번, 운송 연결점, 노드라고 합니다. 결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점이에요, 거점. 연결점, 거점이라고 한다. 거점. 아까 집화라는 단어 공부를 했는데, 물건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건이 모이는 곳. 자, 공장에서 물건이 어디로 갑니까? 모이죠? 물류센터로. 물류센터로 물건이 모여요. 그렇다면 물류센터는 거점, 노드에 해당한다. 아니, 철도역이 있습니다. 철도역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죠? 거점에 집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우리 공항입니다. 공항 청사예요. 공항에 화물 청사입니다. 화물 청사 물건이 모이기 시작하죠. 얘네들도 다 노드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류터미널이라든가 항만, 공항, 철도역,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다 운송 연결점 노드에 해당한다. 3번에 보면 운송 경로, 통로, 링크라고 그러죠. 링크는 뭐냐? 링크는 이런 거점과 거점이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링크라고 한다. 링크. 뭐 쉽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포인트 3번에 보면 우리나라 운송시장에 환경 변화가 있는데, 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잘 나오는 부분.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보셔야 돼요. 운송화물의 다품종, 소량, 다빈도, 수배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 아시는 것이죠. 특수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제3자 물류가 확대되고 있고, 전문화, 대형화가 가속되고 있다. 국내 운송시장 개방되고 있고요.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요. 규제가 강화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출제가 됐죠. 운송사업자 간 상호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4번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맨 끝에 보면 운송의 안전성, 그 다음에 가시성,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여야 돼. 우리 물건이 어디 가고 있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운송 시스템 합리화 방안도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